나이팅게일은 완전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한 결국 어느 날 먹방을 저녁, 찍어보게 됐네. 농부는 나 어제 먹다가 보통 살고기 밥 말했습니다. 남은 밥에 귀여운 고기 새야. 김치찌개에다가 나를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다오. 난 오늘 나이팅게일은 병 팔아서 눈물을 머금고 노래를 번 부르기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산 이 한라산을 먹어보래. 그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 왜? 응?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계속 나를 이곳에 가두어두면 병이 들어 죽게 될 거예요. 농부는 웃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당신은 더 이상 내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게 돼요. 저희들은 바깥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노래 부르는 새랍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죽으면 그때는 먹어버릴 거야.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은 맛있는 새라는 말을 들었어. 어쨌든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야. 그 말을 들은 나이팅게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에 빠져나가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농부가 대단한 욕심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준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겠어요. 뭐?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요. 욕심쟁이 농부는 나이팅게일이 어떤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대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당신은 아까 자기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마음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소중히 여기세요. 이 말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바깥 공기를 마시고 기운을 차린 나이팅게일은 다시 고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삐쭈삐쭈삐쭈 뼈뼈뼈뼈뼈뼈뼈. 그리고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내가 저병 20개를 팔아서 번 돈으로 산 거니까 사자와 생쥐. 어느 날 생쥐가 풀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풀이 아니고 사자의 머리털이었던 거예요. 낮잠을 자던 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배가 고픈데 잘 돼. 사자 살려주세요. 사자 아저씨 살려주세요. 은혜는 꼭 갚을게요. 사자는 생쥐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었어요. 며칠 뒤 며칠 뒤 사자가 사자가 커다란 그물에 빠져버렸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딱 머리색은 이때랑 똑같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쥐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물어뜯었어요. 생쥐야, 정말 생쥐야,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사자와 사자 생쥐는 생쥐는 좋은 친구가 되었대요. 되었대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 이게 좋을까? 아니, 어느 집에 이색이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쥐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쥐들은 무서워서 모두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고양이는 그만 곤란해졌습니다. 이거 무슨
밥을 써야겠고. 되겠네. 고양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죽은 채 하고 있자. 아주 좋은 생각이다. 고양이는 자신의 생각에 감탄을 했습니다. 죽은 채 하고 있으면 쥐는 바보니까 내가 정말로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나올 거야. 고양이는 수염을 쏘면서 말했습니다. 쥐들이 내 옆을 지나가면 한 입에 꿀꺽 또 꿀꺽 하게 우와, 돼. 그건 참 편해서 좋다. 그런데 그렇지만 생각대로 잘 될까요? 좋아,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고양이는 무슨 생각을 해냈는지 찢어진 자루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푹 뒤집어 쓴 다음 찢어진 곳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양이는 쥐구멍 근처로 갔습니다. 양자, 고양이는 벽에 박힌 못에 뒷발을 걸치고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쥐들아, 나오너라. 나는 죽었다. 고양이는 눈을 감고 죽은 채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이 쥐구멍에서 쥐들이 쪼르르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영리한 쥐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돼. 속을 넘어가지 마. 나는 많은 자루를 보아왔지만 자루 밑바닥으로 고양이의 머리가 보이는 자루는 본 적이 없어. 거든. 고양이야. 고양이야? 언제까지고 그렇게 매달려 있어, 줘? 그래도 우리들은 절대로 속지 않아. 치포 세비 퀴즈. 장님과 안진뱅이. 어느 산골 마을에 둘도 없이 친한 장님과 안진뱅이가 살았어요. 둘은 무슨 일이든 함께하며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여보게 여보게 거기 있나? 에이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그리 서두르나? 뭔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어서 나갈 채비를 하게. 저 산 너머 아주 용한 의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자네의 아픈 다리를 고쳐줄지도 몰라. 그래? 그래? 하지만 나는 걸을 수가 없고 자네는 볼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산 너머 의원을 찾아간단 말인가? 자네가 내 눈이 되어주게. 난 자네의 발이 되어주겠네. 장님은 안진뱅이 친구를 얻고 험한 산길을 부지런히 걸었어요. 자네 괜찮은가? 마침 저기 연못이 있으니 좀 쉬어가세. 자네부터 시원하게 목을 축이게. 고마워요.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 황금 연못 속에 커다란 황금이 있어. 뭐? 황금이라고? 장님은 더듬더듬 연못에 들어가 황금을 던졌죠. 이보게 자네가 먼저 보았으니 자네가 갈게.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나를 얻고 이곳까지 왔으니 자네 거지. 장님과 안진뱅이 친구는 서로 황금을 양보했어요. 이거 안 되겠네. 둘로 나눌 수도 없으니 그냥 두고 가세. 그래, 이게 낫겠네. 장님은 황금을 제자리에 놓고 안진뱅이 친구를 업었어요. 그리고 다시 힘겹게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 정상에 거의 올랐을 때였어요. 네 이놈, 냉큼 이리 오너라. 누군가 난데없이 소통을 쳤지요. 이 양반님의 다리가 아프니 안진뱅이를 내려놓고 나를 업어라.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었어요. 아이고 딸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따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요, 날이. 아하, 무슨 잔말이 그리 많으냐? 당장 나를 업지 못할까? 장님과 안준뱅이는 싹싹 빌려 부탁했지만 양반은 양반은 들은 들은 채도 채도 안 하지 했어요.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황금이 떠올랐어요. 산 아래 연못에 황금이 있습니다요. 뭐? 마? 황금? 그 말 틀림없겠지. 양반은 팔다리를 척척 걷어붙이더니 만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달려갔어요. 어디 있나? 내 황금이? 헐레벌떡 연못에 도착한 양반은 양반은 황금덩이를 찾아 찾아서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어요. 으아! 구렁다! 상어 살려! 놀란 양반은 양반은 죽자 죽자 살자 살자 도망을 쳤어요. 감히 양반에게 구렁이를 황금이라고 속이다니 괘씸한 놈들! 속이다니요? 아이고 날이 정말입니다요. 분명히 황금덩이가 있었습니다요. 고얀 그 잘난 황금덩이 니놈들이 날 실컷 가져라. 어찌된 일인지 가서 알아보세요. 장님은 안중뱅이를 얻고 부랴부랴 연못으로 갔어요.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저기 뭐야? 왜 왜 그래? 그러나? 정말 구렁이가 나타났는가? 둘이세 둘. 예? 두 마리나 있단 말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황금덩이가 두 개나 있단 말일세. 뭐라고? 뭐라고? 장님이 깜짝 놀라자 안중뱅이가 그만 장님의 등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때였어요. 오직돈 큰 소리가 소리가 나더니 나더니만 안중뱅이의 두 다리가 쭉 펴졌어요. 아니 세상에 내 다리가 쭉 펴졌네. 펴졌다고. 그게 진짠가? 아니 그게 정말인가? 세상에 보이네 보여. 자네 얼굴이 환하게 보여. 놀란 장님은 눈을 번쩍 떴죠. 떠버렸어. 안중뱅이와 장님은 장님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황금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고 그 그 뒤에도 후에도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살아갔답니다. 깨비 퀴즈! 지금은 깨비 퀴즈 시청 시간입니다. 하나씩 한 병은 내가 병 팔아 번 돈으로 산 거니까 엄마도 문제 없겠. 엄마도 이해하겠지. 저건 꼭낄수 있고. 여기서 흙과 백의 교환이 흙이 3선에 붙어 있고 백이 2선에 밀어져 있어요. 어쩌면 김다영 선수는 이런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악수인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2사로 막아간 자세가 더 괜찮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분명히 이 교환은 한눈에 보기에는 보기에는 3선의 공전이 있어서 별로 악수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백을 좀 더 튼튼한 모양으로 만들어준 약간 악수예요, 이거 네. 분명히. 자, 근데 이 악수보다 확실히 귀의 실리를 지키고 흙이 이제 막을 때 백이 쭉 밀어온 이 형태가 뭐 그렇게 좋은 형태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둑을 두면서 선수들도 수 나누기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승민이 지금 같은 형 경우에 2,000원을 거슬러준 뭐 거 수 나누기로 판단할 수 있어요. 20병이었네. 그래서인지 인공지능도 그렇게 한 병에 크게 100원이니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말하신 동네 한 병에 100원이니까 20병을 푼 거지. 그러니까 2,000원을 거슬러준 거잖아. 13승 4패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에는 김채영 선수가 7연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김다영 선수가 좀 언니를 만나면 좀 작아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그 이후에 4승을 거두면서 좀 극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김채영 선수가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한때는 좀 좁혀진 적이 있었죠. 이 상대 전적이요. 그래도 일단 최근 10경기라고 놓고 본다면 김채영 선수 기준으로 6승 4패이니까 크게 기울어지진 않았거든요. 네. 확실히 좀 편해졌나 봐요, 김다영 선수가. 과거에는 이제 만나면 굉장히 좀 부담을 느꼈던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이 비교적 이제 사라진 모습이고요. 야, 진짜 이렇게까지 주나요? 오늘 진짜 컨셉이 확실한데요. 자기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공간이 꽤 넓어 보이는데 그걸 다 세워주네요. 그러네요. 흑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아래쪽을 침입한다거나 아니면 위쪽 단수를 치고 내려선다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우아 쪽 형태는 한 수 손을 돌리더라도 그렇게 공격이 심하게 되는 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은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10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지금 받는 선택이에요. 그것도 받는 선택도 무언가 최근에는 날일자로 많이 두기도 하거든요. 이 붙인수도. 아예 그냥 양쪽 다 백으로 하여금 세력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고 한 수까지 투자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돌만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 너무 실리적이고 그리고 좀 소극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게 작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실리를 삼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작전이라고 봐야겠어요. 작전으로 느껴지죠, 확실히. 날 따라와도 돼. 대신 아주 조용히 조용해야겠다. 스너피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근데 스너피가 진짜 나비가 그만 날아가 버렸으면요. 미피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재미난 걸 가져왔어요. 멜라니는 새 봉지를 가져왔어요. 미니는 다른 잎을 가져왔고요. 애기는 돌멩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다들 하나씩 가져왔지요. 근데 미피만 없었어요. 미피만 없었어요. 그때 학교 문 밖에서 기다리던 스누피가 다시 한번 힘차게 짖었어요. 순간 미피에게 생각이 떠올랐죠. 미피는 손을 번쩍 들며 번쩍 들며 잠깐만요 선생님. 저도 자연의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데리고 들어와도 될까요? 데리고 들어온다고? 학교 친구랑 같이 왔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제 친구 스누피예요. 강아지도 자연의 일부 아니에요? 그러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도요.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다, 미피. 스너피는 스너피는 예쁜 강아지니까 틀림없이 자연의 중요한 일부가 되겠구나. 가서 데리고 들어올래? 어느 날 아침, 미피는 엄마가 속삭이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참 좋은 바둑, 참 좋은 대회. 2024 IBK 기업은행대 여자 바둑 마스터스 홍수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채영 선수 대 허수아 선수의 8강전이 펼쳐지는데요. 김채영 선수는 여자 정상으로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허수아 선수는 얼마 전에 환경파대에서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면서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의 실력을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바로 곧이어서 닭조류까지 승리를 하고 후보에 돌아와서 사실 컨디션이 뭐 나쁘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4대 전적에서 좀 불리하지만 과연 허선 선수가 오늘 대국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를 네, 그런 두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대결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8강 3경기가 펼쳐지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대회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선 16강 토너먼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결승은 3경기로 치러지고요. 전기에는 태경 구단이 1등, 김은지 구단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시드를 받은 두 선수가 출전하네요. 국가대표 손기군 시드로 호선 선수가 받았고요. 후한사 시드로 김채영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40분의 제한 시간 후에 한수를 들 때마다 2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본선 대국수입니다. 뒷조의 8강전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현 선수가 정유진 선수에게, 노유진 선수가 피가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대진이 좀 우연치 않게 모든 판이 다 신구 대결로 펼쳐지고 있어요. 네, 조현 구단이 정유진 선수에게 승리하고 오유진 선수도 최선우 선수한테 승리하면서 기존의 대결에서는 좀 기존의 강자들이 승리했는데요. 과연 오늘 김채영 선수와 호선 선수 대국에서는 과연 호선 선수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IBK 기업은행의 흐름에 이어서 김채영 선수가 또 승리를 할지 굉장히 좀 재미난 판이 됩니다. 네, 두 선수 프로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채영 선수 96년생, 허수연 선수 2002년생의 기사입니다. 여자 랭킹으로는 김채영 선수가 3위, 허수연 선수가 13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좀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10경기는 김채영 선수가 7승 3패, 호산 선수가 5승 5패로 최근 10경기만 보다는 김채영 선수가 나쁘지 않은데, 호산 선수가 최근에 사실 황룡사업에서 좀 많은 대국도 치렀고 받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좀 강자들과 많이 붙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를 상대로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되고,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어제도 대국 있었지만 바쁘게 좀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이고요. 항상 과정을 볼 때마다 좀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 선수이거든요. 오늘 대결이 사실 저는 좀 크게 기대가 되는 한 판입니다. 네, 김채영 선수와 허수연 선수의 대결, 1회 전적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2승 3패로 앞서있는데요. 하지만 허수연 선수 올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 각조리그에 데뷔를 하게 되어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또 황룡사배에서 3승 4패를 기록했는데요. 모두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줬어요. 네, 뭐 성적으로만 본다면 사실 이게 허선 선수가 기대한 만큼 좋은 성적을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내용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을 보여줬고요. 이 선수가 좀 항상 좀 후반에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었는데, 이번 세계대회 경기에서는 사실 후반이 좀 많이 탄탄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본인 나름대로도 좀 큰 단계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대결도 좀 강자인 김채영 선수를 만났지만 과연 어떤 과정 내용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첫 대결을 펼치는 두 선수입니다.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허수연 선수와 김채영 선수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참 좋은 바둑, 참 좋은 대회. 2024 IBK 기업은행의 여자 바둑 마스터. 허서연 사단과 김채영 8단의 대결. 입니다. 허서연 사단 대 김채영 8단의 대결. 자, 먼저 허서연 사단인데요. 네, 허서연 사단입니다. 여자 랭킹 13위에 자리했고요. 입단은 2017년 12월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허서연 프로 어떻게 안경 낀 모습은 경기는 저도 처음 봐요. 5승 2패로 이겼다 졌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황룡사업의 5위라는 성적은 사실 좀 본인한테 좀 아실 수 있지만, 성적으로 본다면 3승 4패이고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선수가 성장했다고 많이 느껴서, 네. 그리고 정말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예만 상태는 김채영 8단입니다. 여자 랭킹 3위에 자리해 있는 김채영 8단입니다. 2011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김채영 선수는 프로 통산 2회 1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세계대회 5,000원대에서 5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2014년 여자 국수전에서 5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매해 좀 이 정도 성장했을
성장했으면 좀 완성형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선수 계속해서 앞으로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기간은 각자 40분,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는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대국이 시작되었고요. 이채영 선수의 흙 10번, 완화가 홍선 는 선수의 100번 100번입니다. 넣어주라. 뭔 짓을 해도 깎이지 않는 넓고 딱딱한 발톱을 싹 녹여주는 청결지가 있다. 두꺼워진 발톱 밑 그러다가 한 게임 승승이 있으면 어떨까? 이거 고스톱. 아짜! 아짜! 돼지 꿈꿨던 게 이 돼지 꿈꿨던가가 대체 뭘까?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참. 설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KD 국민은행 챌린지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준중 결승전입니다. 허진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개월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느냐 아니면 바로 탈락이냐 비장한 승부가 펼쳐지죠. 네, 그렇습니다. 시즌이랑은 좀 다르게 플레이오프지만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 각오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대되는 일전이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회 정보 보겠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은 자원혁기 각구로 개인전 플러스 단체전으로 정규리그 상위 4개 팀이 직접 매더 방식으로 대국을 펼칩니다. 네, 대국 조정은 1, 2국은 개인전으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1세 1사가 된다면은 3국은 단체전 릴레이 대국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출전 방식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다음 팀 순위가 1위가 경북바둑협회, 2위 사이버오로, 3위 진남토건, 4위 구강태팀 4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은 시즌 전에 가장 강한 팀들이 올라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좀 재밌던 것은 마지막 단체전에서 경북바둑협회와 사이버오로, 진남토건이 나란히 지면서 2순위가 결정되었거든요. 만약에 진남토건이나 사이버오로가 한판 이겼더라면 1위가 바뀌었던 그런 재밌는 그런 승이었습니다. 치열했었군요. 네, 석기팀은 1위가 교육도시 춘천, 2위가 바둑의 승기업, 3위 부산 이등장학교, 4위 한정진 바둑도장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네, 다음 팀과는 좀 다르게 1, 2위가 승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네요. 좀 압도적인 그런 성적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4위인 한정진 바둑도장은 마지막 단체전을 승리하면서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 시즌 내진표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팀 역시 진남투광과 구광태팀 승자가 바로 2위 사이버 오로와 대결을 펼치게 되네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사이버 오로가 정말 강한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긴 팀이 내일의 이제 사이버 오로와의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이 팀의 부산 이등장학교 한정진 바둑도장 승자가 이미 바둑의 품격과 대결을 펼칩니다. 바둑의 품격은 전체 팀 중에 가장 이제 노장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정으로 이제 바로 지면 탈락이 되는 아주 비장한 승부가 되는데, 자, 오늘 대결 여러 가지 좋은 팀들이 있지만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중계를 하게 되는 김문진 선수와 허영락 선수가 개인전 1라운드에서도 맞섰었는데 그때는 허영락 선수가 마지막에 실수하면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분명히 서력의 기회를 지금 갈고 있을 겁니다. 네, 역시 오다가 굉장히 크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합으로 대결을 펼칠지 지금부터 대국장 가겠습니다. 네, 다운팀 준중 플레이오프 대국장입니다.
네. 김남초원에는 양희준 선수가 출전했고요. 포항캐스는 강희택 선수인데요. 2004년생과 1991년생. 또 2024 올 시즌에는 양희준 선수가 모두 전승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유준 선수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이 선수가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어린 스타예요. 이번 개인전에서 5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포항캐스 강철 선수도 5승 2패 좋은 승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양희준 선수 보통 개인전 7판인데 5번밖에 공통적으로 안 뒀다는 게 이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진남수건의 김영호 감독이 출전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양현종 선수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줄 알았더라면 오더를 좀 더 많이 냈을 거예요. 네. 그렇게로 뭐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플레이오프, 준비 플레이오프에 자,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미국에는 김민기 선수와 흐영 선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2007년생과 1996년생. 2024 시즌에서는 김민기 선수가 5승 1패, 흐영 선수가 5승 2패입니다. 네, 김은진 선수와 황영현 선수는 그 개인전에서 맞붙었던 바둑을 중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김은진 선수가 초중반을 압도해 있었지만 황영현 선수의 그 끈끈함이 결국 역전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황영현 선수가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제역전에 끝났거든요. 네. 내가 쓰잖아. 그래. 벌써 레벨업에서 8사가인데 영상지 있겠지. 자, 클레전이 1승 1패고 또 이제 이 시즌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허영 선수는 오늘이 출격전인 셈인데요. 과연 성공을 할지, 김미 선수가 우위를 앞설지 아주 기대가 되는 대국입니다. 오늘 함께할 저희랑 네, 그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하늘이 단체 흐려졌습니다. 새벽부터 충청 이남에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여기 서울에도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겠는데요. 비 때문에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릴 자세한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는 이거 되게 많네. 거의 집중호우 수준이겠네. 집중호우는 이미 장맛비 수준 같네.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JTBC 이게 손석희 손석희 대표가 19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손 대표는 저는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했으며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명 기자입니다. JTBC 손석희 손석희 대표가 대표가 경찰에 출석한 지 19시간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 증거 관련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다 제출하시면 이제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없어. 던컨과 플로리 선미. 단칸과
투덜이 손님. 격계 기관차인 덩커는 여객 열차를 끌고 다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손님들을 태웠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죠. 이제 오다니 나지. 안녕 덩커. 잘 있었어? 잘 있었냐고. 내가 얼마나 잘 보냈어. 후반건설 김민선 선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후 포스터 방식으로 경기 치러지죠. 김민선 선수가 아무래도 좀 더 강타자다 보니까요. 이거는 기선 제압을 위해서 어깨 리드를 하이브 드릴 겁니다. 제임스는 며칠 동안 사장님을 뵙지 못했어요. 문제를 일으킨 걸로 객차나 화물차 정리하는 일조차 못하고 기관차 집에 남아있었죠. 앞으로 계속 아무 일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빨간 멋쟁이인 날 아무도 못 볼 텐데. 이게 다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객차 파이프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손님 구두구를 빌려서 수리하고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드디어 사장님이 오셨어요. 제임스, 많이 반성했겠지? 앞으로 좀 더 나은 기관차가 돼야 돼. 너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철도 회사를 충보고 있어. 다시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할게요. 그래, 그래야 좋은 기관차가 돼. 이제 가서 화물 열차를 좀 끌고 가. 제임스는 곧장 객터로 달려갔어요. 잘못된 이정표를 무슨 말일까? 잘못된 이정표. 어느덧 수오도 섬에 여름이 왔어요. 이맘때 많은 여행객들이 산을 탔죠. 아름다운 산길을 따라 걸으면 정말 좋거든요. 또 몇 산길은 철도 노선을 따라 숲을 지나고 흐르는 강물을 지나고 아름다운 호숫가도 지나갔어요. 오늘은 러스티가 중요한 일을 두 가지나 맡았어요. 하나는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산길을 따라 새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었죠. 이정표는 길을 안내해주는 푯말이에요. 말이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의 2번을 페어웨이로 잘 보냈습니다. 김민선 선수의 버디. 티샷 역시 잘 보냈습니다. 지난해 정규 투어에서 톱10에 6번이나 들었던 김민주 선수죠.
하나키세 박혜진의 2번을 두번째죠. 오, 방향을 올렸는데 오른쪽이네. 이번은 오른쪽 앞쪽 핀. 그래도 꽤 많은 정규 투어 대회에서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황철리는 티샷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김민선 선수 어디 버? 유현주 선수 유현주 선수죠? 강하네요. 그래도 그 퍼스는 약간 오르막이었고 네. 왼쪽이 높은 퍼시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없는 퍼시였어요. 네. 상철리 1번 홀에서 버디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유현주 선수도 선수 이승현 선수 두 번째 어우, 홀 좋으셨어요. 앞쪽에서 버디 기회 만들었습니다. 오, 과감하게 저 노려봤습니다. 홀을 지나게 되면은 내리막이거든요. 당나귀와 소금.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당나귀를 기르며 살고 있었어요. 남자는 해변가에 소금이 그리워 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당나귀를 끌고 소금을 사러 갔답니다. 이만하면 됐고. 자, 이제 집으로 가자. 하지만 많은 소금을 실은 당나귀는 짐이 짐이 너무 무거워 무거워. 걷는 것이 힘들었어요. 너무 무겁잖아. 지친 당나귀는 개울을 건너다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요. 웬일이지? 힘이 훨씬 가벼운걸? 실었던 소금이 녹았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소금을 다시 사야겠군. 주인은 주인은 소금을 더 사서 당나귀 주인이 이런 너무 무겁잖아. 옳지. 당나귀는 일부러 끌려 빠졌어요. 이야, 훨씬 나은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다시 해외로 갔어요. 이번에는 당나귀에 스펀지를 잔뜩 실었어요. 굉장히 무겁네. 맞다. 며칠 전 일이 생각난 당나귀는 개울을 건너다가 일부러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등에 실린 짐이 더 무거워졌지 뭐예요. 이상하다. 좋아, 한번 더 해보는 거야.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당나귀는 2배로 무거워진 짐을 지고 끙끙대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답니다. 깨비 퀴즈! 지금은 깨비 퀴즈 시청 시간입니다. 사자와 멧돼지의 다툼. 몹시 더운 여름이었어요. 숲속의 땅은 말라가고 샘물도 차츰차츰 줄어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요. 더워.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사자가 물을 마시려 할 때였어요. 목말라. 그래. 옳지. 샘물 좀 마셔야겠다. 멧돼지도 물을 마시기 위해 샘물로 다가왔지요. 저리 비켜. 이 멧돼지. 이 사자님이 먼저라고. 뭐야? 내가 먼저 마시려던 참이라고. 사자와 멧돼지는 서로 먼저 물을 마시겠다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차! 내가 먼저라니까! 왜 이래? 내가 먼저 왔다고. 서로 물을 먼저 마시겠다며 싸우던 사자와 멧돼지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말았어요.
너무 힘들이. 잠시 쉬어야겠네. 지친 사자는 멧돼지에게 잠시 쉴 것을 제안했지요. 그래 좋아. 그래, 잠시만 쉬는 거다. 아이고. 그때였어요.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던 독수리들이 사자와 멧돼지 주위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잠시 쉬다니 빨리 싸움이 끝나야 맛있는 고기를 맛볼 수 있을 텐데. 맞아. 사자와 멧돼지 고기라니. 생각만 해도 굴침이 도는데. 사자와 멧돼지 중 싸움에서 먼저 지는 쪽의 고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멧돼지야. 멧돼지야. 저 독수리들 좀 봐. 알아. 알겠어. 아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어떡하지? 뭐지? 사자와 멧돼지는 멧돼지는 잠시 지- 생각에 잠겼죠. 싸움에서 지면 결국 독수리만 밥으로 갈 건데 이게 무슨 어리석은 일인지. 독수리 먹기가 되느니 차라리 사자와 샘물을 나눠 마시는 게 낫겠어. 멧돼지. 멧돼지야. 싸움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샘물은 사이좋게 나눠 마시자. 나도 방금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야. 결국 사자와 멧돼지는 샘물을 사이좋게 나눠 마셨답니다. 뭐야? 뭐야? 그만 싸우겠다는 거야? 아이 참, 오랜만에 사자와 멧돼지 고기를 맛보나 했더니 에이. 그 광경을 본 독수리들은 아쉬워하며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날아갔답니다. 깨비 퀴즈. 비겁한 박쥐. 어느 날 평화롭던 숲속에 일이 일어났어요. 새들과 네발 동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새들과 네발 동물들은 저마다 편을 모으려고 야단이었죠. 우리 새가 있어서 네발 동물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해. 우리 네발 동물들이 모두 힘을 합쳐 날개 달린 새들이 숲속에서 활개치며 다닐 수 없도록 쫓아내야 한다고. 새와 네발 동물들이 편을 갈라 싸울 준비가 한창인데 박쥐는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지? 박쥐는 새처럼 날개도 있었지만 네발 동물들처럼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 동물이니까요. 박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새들이 찾아왔어요. 박쥐야, 우리와 함께 네발 동물들에게 맞서 싸우자. 글쎄. 박쥐는 아무래도 싸움이 네발 동물들에게 유리할 것 같아 새 편을 들 수가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미안하지만 나는 나는 네발 달린 동물 편인걸. 뭐라고? 며칠 후 이번에는 네발 동물들이 박쥐를 찾아왔어요. 네발 동물들은 박쥐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박쥐야, 우리 함께 새들에 맞서 싸우자. 하지만 박쥐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싸움이 새들에게 유리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했죠. 보시다시피 난 새인걸. 네발 동물들은 실망하여 돌아갔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시끄러웠던 숲속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새들과 네발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로 한 것이에요. 참, 이제 어쩌지? 그때서야 박쥐는 새들을 찾아갔어요. 아니, 박쥐잖아? 박쥐 아니야? 네발 동물 편이라더니 왜 나타난 거라? 어서 쫓아버려. 새들은 힘을 합쳐 박쥐를 쫓아냈어요. 놀란 박쥐는 네발 동물들을 찾아갔지요. 박쥐다! 어서 쫓아내! 네발 동물들은 박쥐를 마구 물며 쫓아냈어요. 어쩔 수 없이 박쥐는 멀리 동굴 속으로 도망을 쳐야 했지요. 아무도 안 이제 아무도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잖아. 새들도 네발 동물들도 모두 외면하자 박쥐는 매우 슬펐답니다. 여러분, 기념에서
토끼와 거북. 어느 숲속에 토끼와 거북이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빠르다고 뽐내곤 했죠. 내가 이 숲속에서 제일 빨라.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을까? 그때 느림보 거북이 엉금엉금 귀여웠어요. 나 아무든 느림보래야, 느림보래야. 토끼가 깔깔 웃으며 놀려대자 거북은 화가 났어요. 토끼야, 나하고 달리기 경주할래? 좋아. 하지만 날 이길 이제 수는 못할까? 없을까? 너무 잘난 체 하지 마. 경주는 끝까지 해봐야 아는 아는 거야. 거니까. 그렇다면 저 산꼭대기까지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 경주하자. 좋아. 좋아. 빵 소리와 함께 토끼는 깡충깡충, 거북은 엉금엉금 달리기 시작했죠. 토끼는 나가신다. 뒤를 비켜라. 느림보 거북을 이기는 건 무엇도 떡먹겠지. 토끼는 토끼는 한참을 콧노래를 부르며 한참을 쉬지 않고 달렸어요. 거북은 보이지도 않는군. 토끼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북의 모습은 조금 보이질 않았죠. 그럼 그렇지. 느림보 거북이 날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아, 여기까지 오려면 한 달 전은 걸리겠지? 한참 자도 내가 충분히 이길 거야. 토끼는 쿨쿨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북은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영자. 거북이 먼저 산꼭대기에 도착했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토끼를 이겼어. 거북의 외침에 놀란 토끼는 눈을 번쩍 떴어요. 느림보 거북에게 질수 없지.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산꼭대기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경주는 이미 끝난 뒤였죠. 어때, 토끼야? 내가 너보다 느리기는 해도 경주에서는 내가 이겼지? 토끼는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Subscribe me. 호랑이에게 줄무늬가 생기게 된 이유. 베트남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랍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호랑이의 모습이 지금과 달랐어요. 줄무늬는 없이 노란색 털로만 덮여 있었거든요. 깊은 산속에 살던 호랑이는 어느 날 생각했어요. 배는 고픈데 사냥은 귀찮고. 이걸 어쩌지?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 그게 좋겠어. 호랑이는 땅이 기름져 농사가 잘 된다는 시골 마을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마을로 내려온 호랑이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건 닭울음 소리잖아. 하고 소리잖아. 참 반가운 소리구나. 거참 반가운 소리구나. 어느 집 마당에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군침을 흘리며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멍멍! 이 닭들은 안 돼!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호랑이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애니, 하루 강아지 복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저기 믿기지 못해. 우리 주인님이 아시면 호랑이 너도 무사하지 못할걸? 그러니 당장 저리 가!
뭐야? 너희 주인님이 누군데? 사람이야. 뭐 왜? 사람? 사람? 나처럼 나처럼 이빨이 날카롭단 말이야? 아니, 이빨은 날카롭지 않지만 너를 잡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세. 어림없는 소리. 난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리 저리 비켜. 호랑이는 개를 단숨에 내팽겨치고는 닭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냠냠냠. 닭을 모조리 잡아먹고 배가 부른 호랑이는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수레에 묶인 말이 눈에 띄었어요. 수레에 실린 것이 무엇이냐? 장에 내다팔 물건들이야. 오호. 오, 그래. 내가 한번 봐도 괜찮을까? 되겠지? 안 돼. 주인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럼 있어 저리 가. 아니. 아니, 이 호랑이님이 한번 보겠다고 보겠다는데 하는데. 너 이럴 거야? 혼나볼래? 너야말로 주인님께 혼나고 싶지 않으면 여길 피하는 게 좋을걸? 뭐야? 네 내 주인이 누구길래?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사람? 날카로운 이빨도 없다면서? 맞아. 맞아. 하지만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척 지혜로워. 하지만 이 호랑이를 이길 수는 없어. 에이, 에이. 화가 난 호랑이는 수레를 밀어 짐을 쏟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호랑이는 씩씩거리며 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밭 속에서 쉬고 있는 물소를 만났지요. 네가 마을에 나타나 말썽을 피운다는 호랑이구나. 우리 주인에게 잡히면 정말 큰일 날지도 모르니 어서 산으로 돌아가. 감히 호랑이에게 명령을 하다니. 너희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사람들은 아주 용감하거든. 용감. 용감. 하지만 호랑이를 이길 수는 없어. 에이. 에이, 에이. 화가 난 호랑이는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채, 사람이 용감하다고? 하지만 하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개와 말 그리고 물소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겨뤄봐야겠구만. Subscribe me. 호랑이에게 줄무늬가 생기게 된 이유.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호랑이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산속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냥이 귀찮아질 때면 다시 내려와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 오른 소년이 잠깐 쉬고 있을 때였어요. 잠시 쉬어야겠다. 숲을 사이로 무언가 번뜩이 보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다. 아니 겁도 없이 겁도지. 이런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다니. 넌 누구냐? 소녀는 무서워 손발이 떨려왔지만 애써 감추며 말했어요. 난 호랑이보다 훨씬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다. 네가 바로 말로만 듣던 사람이구나. 좋다. 좋아. 누가 이기는지 나와 승부를 겨뤄보자. 당황한 소녀는 침착하게 위기를 빠져나갈 궁리를 했어요. 그러자 나무를 하늘아 벗어둔 옷이 눈에 들어왔지요. 옳지. 그래. 좋아. 좋아. 한번 겨뤄보자. 하지만 옷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어쩌지? 옷? 옷? 그래.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서는 내 옷이 필요한데 집에 두고 와서 말이야. 설마 도망가는 도망가는 건 건 아니지? 아니지. 어허,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좋았어. 그럼 집에 가서 가져와. 아이 참, 그건 곤란한데 내가 집에 간 사이 호랑이 내가 도망치면 어떡하냐? 무엇이 무엇이? 오마? 아이, 이 호랑이님을 뭘로 보고? 정말이지? 그럼 여기서 꼼짝 않고 기다릴 테니 어서 다녀오기나 해. 하지만 소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당황한 호랑이가 소리치며 말했지요. 그럼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여기 묶어두면 되잖아. 좋아, 그거 좋은 생각인걸. 휴,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다녀올게. 알았어, 응 다녀와. 알았어, 얼른 다녀와. 호랑이를 묶은 밧줄 끝을 손에 쥔 소년은 안심한 듯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척 하면서 재빨리 나무 뒤에 숨어 동아줄에 불을 붙였지요. 때마침 바람이 불어 불은 순식간에 호랑이를 묶은 줄까지 번졌어요. 뜨거. 뜨거워. 이게 뭐람? 뜨거워. 호랑이가 펄쩍 뛰며 몸부림을 쳤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사람한테 속았구나. 으아! 호랑이 살려! 다행히 호랑이는 계곡물에 뛰어들어 겨우 불을 끄고 목숨을 구했어요. 하지만 몸에는 밧줄에 댄 자국이 남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호랑이의 몸에는 줄무늬가 생겼고 그날 이후 호랑이는 다시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퀴즈.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는 이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약한 농부가 앵무새를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농부의 집 근처에는 닭을 키우는 이웃이 살았지요. 에이, 이놈의 닭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농부는 이웃집의 닭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어대고 먹이를 쪼아 먹으러 농부의 집 마당까지 모여들었거든요.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다. 에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새 자신의 집 마당에 모여 모이를 쪼는 닭을 지켜보던 농부가 입맛을 쭉쭉 마셨지요. 살이 아주 오동통하게 올랐는가? 닭수프를 해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 그날 밤이었어요. 농부는 이웃집 닭장에 몰래 숨어들어 닭 한 마리를 훔쳤어요. 농부는 훔쳐온 닭으로 요리를 해서 배불리 먹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다. 그나저나 잠깐만. 이 뼈는 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옳지. 농부는 혹시라도 이웃에게 들킬까봐 닭뼈도 강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한 농부는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농부의 앵무새가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여느 때와 같이 닭장을 들여다본 이웃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12,
열셋, 열넷. 닭 한 마리가 어디 갔지? 이웃 사람은 없어진 닭을 찾으려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어요. 아무데도 없잖아. 닭장에 있던 닭이 하룻밤새 어디로 사라질 리도 없고. 분명 누군가 내 닭을 훔쳐간 거야. 도대체 누굴까? 이웃 사람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자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웃집 농부가 자신의 닭들을 빗자루로 쫓아내고 입맛을 다시며 쳐다보던 일들이었지요. 설마 농부의 짓인가? 아니야. 일단 찾아가서 이야기라도 들어봐야겠어. 이웃 사람은 농부를 찾아가 지난밤 닭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농부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지요. 자네 닭이 없어졌다고? 그럼 숲속 어딘가를 헤매고 있겠지. 농부는 자신의 잘못이 들통날까 조마조마했지만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금껏 닭들이 스스로 닭장을 빠져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일세. 그럼 굶주린 야생 동물이 와서 잡아먹었겠지. 안 그런가? 아니에요. 그때였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앵무새가 끼어들었지요. 오래전에는 앵무새도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치포 치포 뽀뽀 기차역. 글 김현정. 그림 박은진. 어느 작은 마을에 기차역이 하나 있었어요. 기차들은 기차역을 떠날 때 치포 치포 소리를 내고 기차역에 도착할 때 뿌뿌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기차역의 이름을 치포치포 뽀뽀역이라고 불렀어요. 치포치포 뽀뽀역에는 커다란 기차 시각표가 붙어 있었어요. 시각표에는 각 기차의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간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아침마다 역장님은 멋진 모자를 쓰고 언제나처럼 기차 시각표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8시 30분 노란 기차 출발. 9시 무지개 기차 출발. 9시 30분 물방울 기차 출발. 역장님은 기차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다른 역에서 출발한 기차들이 치포치포 뽀뽀역에 도착할 때에도 역장님은 역에 서서 기차들을 맞이했어요. 오후 3시 파란 기차 도착. 반가워요. 4시 15분 꽃무늬 기차. 치포치포 뽀뽀 기차역. 글 김현정. 그림 박은진. 어느 작은 마을에 이 기차역이 영상을 하나 전부 있었어요. 올렸네. 그 소년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진이 아나운서 시작되는 것까지 전부 올렸다. 기차역에 도착할 때 뿌뿌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기차역의 이름을 치포치포 뽀뽀역이라고 불렀어요. 치포치포 치포치포 뽀뽀역에는 커다란 기차 시각표가 붙어 있었어요. 시각표에는 각 기차의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간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아침마다 역장님은 멋진 모자를 쓰고 언제나 지금 스타일은 딱 이때하고 똑같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8시 30분 노란 기차 출발. 9시 무지개 기차 출발. 9시 30분 물방울 기차 출발. 역장님은
기차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다른 역에서 아마 출발한 내가 이 기차들이 한라산을 치포 경파라서 치포 뽀뽀역에 마련한 돈으로 사하고 도착할 있다는 때도 것을 역장님은 역에 엄마도 서서 잘 기차들을 거야. 맞이했어요. 오후 3시 파란기차 도착. 반가워요. 4시 15분 꽃무늬기차 도착. 반가워요. 5시 20분 구름기차 도착. 반가워요. 기차들은 뿜뿜 소리를 내며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시간표에 맞춰 제 시간에 떠나고 도착하는 기차들을 보는 것은 역장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역장님을 속썩이는 기차가 한 하나 대 있었어요. 있었어요. 바로 바로 날선꾸러기 빨간 기차였어요. 기차였어요. 빨간 기차는 오늘 아침도 늦잠을 자서 출발 시간에 늦었어요. 역장님이 빨간 기차를 야단쳤어요. 빨간 기차야. 또 늦었구나. 시각표를 봐. 너는 9시에 치포 북부역을 떠났어야 해. 그런데 5분이나 늦게 출발하다니. 하지만 빨간 기차는 역장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까지도 5분쯤 늦으면 어떻다고 그러시지? 시각표가 다 뭐람? 빨간 기차는 일부러 천천히 달렸어요. 반대편 기찻길에서 마주오는 기차들이 말했어요. 빨간 기차야. 꽃마을역에서 손님들이 모두들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서 가봐. 빨간 기차야. 푸른 숲역에서 우체부 아저씨들이 소포를 실을 기차가 오지 않아서 난리야. 어서 가봐. 하지만 말썽꾸러기 빨간 기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빨간 기차에겐 아무것도 급할 게 없었으니까요. 산들바람이 빨간 기차의 코끝에서 살랑거렸어요. 빨간 기차는 졸음이 왔어요. 잠깐 쉬었다 가볼까? 빨간 기차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손님들도 무거운 소포를 들고 있을 우체부 아저씨들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깟 시각표가 무슨 소용이라? 조금 늦는 것쯤 아무것도 아닌걸. 빨간 기차는 한적한 기찻길에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 주위는 깜깜했어요. 잠들어 있던 빨간 기차는 눈을 떴어요. 지금이 몇 시지? 잠이 덜 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빨간 기차는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손님, 소포. 빨간 기차는 정신없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꽃마을역에 도착했지만 역은 텅 비어 있었어요. 푸른숲 역에서도 우체부 아저씨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어요. 빨간 기차는 울상을 지었어요. 큰일 났네. 일을 어쩌면 좋다. 역장님한테 단단히 혼이 날 텐데. 빨간 기차는 도저히 치포치포 뽀뽀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진작에 역장님 말씀대로 제 시각에 출발할걸. 빨간 기차는 후회하면서 기찻길을 달렸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기차역이 나왔어요. 희미한 달빛이 기차역을 비추고 있었어요. 기차역에는 조그만 글씨로 산마을역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기찻길은 거기서 끝이 나 있었어요. 빨간 기차는 어느새 마지막 역에 와 있었어요. 내가 제법 멀리 왔네. 이젠 어떻게 하면 좋지? 빨간 기차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 역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토끼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얘, 왜 울고 있는 거니?
꽃을 사러 가신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질 않아. 꼬마역에서 빨간 기차를 타고 11시에 출발한다고 하셨는데. 빨간 기차의 머릿속에 치포치포 뿌뿌역에 붙어있던 시간표가 다시 떠올랐어요. 빨간 기차 오전 11시 정각 꽃마을역. 빨간 기차는 생각했어요. 내가 시각표에 맞춰 제 시각에 출발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빨간 기차는 토끼에게 말했어요. 어서 타. 네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토끼는 빨간 기차에 올라탔어요. 빨간 기차는 기차길 끝으로 가서 반대쪽 기차길로 올라섰어요. 빨간 기차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어두운 밤이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빨간 기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렸지만 꽃마을역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기관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빨간 기차는 멈춰섰어요. 너무 빨리 달리다가 그만 고장난 거예요. 빨간 기차는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왜 안 가는 거야? 토끼가 물었어요. 잠시 쉬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꽃마을역에 도착할 거야. 빨간 기차는 토끼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밤은 점점 깊어갔어요. 빨간 기차는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빨간 기차야! 빨간 기차야! 어디 있니? 역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딨어요? 그만 고장난 거예요. 빨간 기차는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왜 안 가는 거야? 토끼가 토끼가 여쭤봤어요. 물었어요. 잠시 쉬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꽃마을역에 도착할 거야. 빨간 빨간 기차는 기차는 토끼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알 수가 수가 없었어요. 없었죠. 바로 밤은 좀 점점 깊어만 깊어갔어요. 갔고요. 빨간 기차는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빨간 기차야! 빨간 기차야! 어디 있니? 역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빨간 기차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치포치포 반가운 소리가 밝은 불빛과 함께 빨간 기차를 다가왔어요. 역장님은 두 기차를 연결해 무사히 꽃마을역에 도착했어요. 엄마 토끼를 만난 작은 토끼는 너무나 기뻤어요. 오늘은 치포치포 뿌뿌역 옆에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역장님이 토끼 엄마에게 말했어요. 토끼 엄마는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빨간 기차가 산마을역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역장님은 빨간 기차에게 눈을 찡긋 하셨어요. 그럼요. 기차 시각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요. 빨간 이렇게 기차가 해서 이 힘차게 영상을 모두 대답했어요. 완성해. 내 사진 끝나고 소년이 프로 사진부터 시작해서 여기 김진희 아나운서 사진으로 시작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끝났다. 꼬마 경찰관 현이. 꼬마 경찰관 현이. 야, 너 야, 정말 너 정말 혼나볼래? 지훈이잖아. 으이구.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진짜 그럴 것이지. 아니, 저
저 녀석들이 저 녀석들이 야! 쟤는 또 뭐냐? 와이마! 같이 가! 지훈아. 지훈아, 현이는 짝 짝 지훈이를 지훈이를 위해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쓸쓸하게 고개를 쓸쓸하게 떨구고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향하는 현이는 멀찌감치 햇빛에 반짝 빛나는 무언가를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어라, 저게 뭐지? 배지 같아 보이는데? 배지 같아 보이는 시분치를 요리조리 살피던 현이는 슬쩍 가슴에 달아봤어요. 그제 그러자 현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현이는 얼른 옆 가게의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경찰관이잖아. 내가 경찰관이 되다니 이럴 수가. 멋지고 늠름한 경찰관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건 요술 배지인가 봐. 자신이 경찰관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는 않았지만 현이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지요. 그때였어요. 이걸로 만들어도 아이들은 잘 모를 테니 괜찮을 거야. 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파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니 저런. 가슴에 달린 배지를 내려다본 현이는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솟았는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주머니,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파셔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경찰관님. 만약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고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마음에만 담아두고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던 말들이 속사포처럼 튀어나왔어요. 이런 이런 용기가 용기가 있었다. 현이는 만 담아두고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던 말들이 속사포처럼 튀어나왔어요. 내게 이런 용기가 있었다니? 현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고 경찰관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재료로 만들어 팔도록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럼요. 고맙습니다 경찰관님. 현이는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한 번에 뻥 뚫린 듯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배지를 다니까 용기가 막 샘솟는 것 같아. 현이는 정말 경찰관 아저씨처럼 발걸음도 씩씩하게 걸었어요. 꼬마야,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저요? 저요? 그래. 아이고, 보들보들 아기살이네. 예. 아저씨가 예쁜 옷이랑 머리핀 사줄 테니 같이 갈래? 왜요? 아저씨는 내가 딸같이 예뻐서 그래. 같이 가자. 그렇지만 발걸음도 씩씩하게 걸었어요. 꼬마야,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저요? 저요? 그래. 아이고, 보들보들 아기살이네. 예. 아저씨가 예쁜 옷이랑 머리핀 사줄 테니 같이 갈까? 왜 그래요? 아저씨는 내가 딸같이 예뻐서 그래. 같이 가자. 그렇지만 엄마가 낯선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괜찮아. 엄마도 잘했다고 하실 거야. 어서 가자. 아저씨는 여자아이의 소매를 잡아 빼더니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아니, 저 아저씨가 그 그 광경을 광경을 목격한 현이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비 바람처럼 뛰어올라 낯선 아저씨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어요. 아이를 함부로 만지고 데려가려 하다니 진짜 나쁜 사람이시군요. 아, 경찰관이다. 저는 그게 아니라 거기 서세요. 거기 서요. 아저씨 어딜 도망가시려고요? 어서 경찰서로 갑시다.
꼬마야 괜찮니? 꼬마야, 괜찮니? 네, 경찰관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소연아, 엄마, 나쁜 아저씨가 자꾸 찰따라고 했는데 경찰 아저씨가 막 혼내줬어. 그래?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이고, 경찰관 양반 정말 멋지구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소심하고 용기가 부족했던 현이는 현이는 자신이 정말 대단해진 것 대단한 것 같이 같이 어깨가 우쭐해졌어요. 느꼈어요. 이게 다 꿈이었단 말이야. 아이 참. 멋진 경찰관이 되어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던 자신의 모습이 모두 꿈이었다고 생각하니 현이는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저건 배지네. 배지가 정말 있었어. 꿈이 아니라고. 다음날 하굣길에 현이는 다시 지훈이를 만났어요. 힘이 세 보이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지훈이는 지훈이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너 가진 돈 모두 내놔. 지금 내가 몹시 배가 고프거든. 그렇지? 그럼 뭐지 배고프지. 이게 전부야. 돈은 없어. 이게 전부라고. 참다 못한 현이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침을 삼켰어요. 너희들 그만 둬. 넌 상관 말고 그냥 가. 너희들 나쁜 짓 그만 둬.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혼낼 거야.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실걸? 현이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떨지도 않고 또박또박 외쳤어요. 뭐? 너 정말 선생님 오시네.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얼마든지. 현이야 고마워. 고맙기는 저 녀석들이 나쁜 짓 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인걸. 모두 피하기만 했는데 나를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워. 아니야. 이 배지 덕분이지. 경찰 배지네. 내 꿈은 이제부터 경찰관이거든. 경찰관이 되려면 불의를 보고 절대 참으면 안 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괴롭혀서도 안 되지. 그렇구나. 진짜 대단하다 현이야. 현이야. 고마워. 어서 가자. 지훈이의 손을 잡은 현이는 뿌듯함으로 가슴이 마구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꼭 훌륭한 경찰관이 될 거라고 다짐했답니다. 현이 손에 꼭 쥐어진 배지가 햇빛에 반짝 빛나는 걸 보셨는지요? 세상에 없던 매치, 그 기적을 직관하라. 넥센 목건강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매일 하루 10분. 이 방법으로 목건을 스트레칭하면 놀라운 변화가 현이 손에 꼭 쥐어진 배지가 햇빛에 반짝 빛나는 걸 보셨는지요? 세상에 없던 매치, 그 기적을 직관하라. 이렇게 아이콘 매치. 밥을 목건강 먹었으니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매일 하루 난 10분. 이제 이 방법으로 목건을 스트레칭하면 놀라운 변화가 이게 마지막 밥이 있구만.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삶은 고기도 이게 작은 왕국이 끝이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밥 지금 열심히 내가 지금 도와주며 찬밥을 살아가는 먹고 있는 한 거구만.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에게는 청명하고 하지만 씩씩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이 소녀는 한 끼 먹었으니 뭐 바느질 놀이보다는 내가 배고플 일이 있겠어. 말 타는 것을 더 걱정 좋아했습니다. 끝이라고. 소녀의 아버지도 삼각김밥도 그러한 먹고 딸을 그냥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기고 한 끼 사랑했습니다. 식사 한 끼도 했고 끝이네 끝.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그리고 일을 나는 열심히 그 돌보시던 어머니가 저 그만 과로로 쓰러져 거실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 부엌에다 그 어머니는 남갔던 돌아가시면서 이
봉지 딸에게 두 자신이 병, 지니고 계시던 이 두 봉지에 유리구두를 담겨진 이 20병의 병을 모두 팔아서 이렇게 아버지와 딸은 한라산 한 병도 사 그 먹었고, 구두를 안고 오랫동안 치약. 울었어요. 나로선 이제 배고플 일 땜이야. 슬픔이 사그라진 무렵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엄마 모르시겠지. 내가 아마 저 병 팔아갖고 이렇게 술 한 병 사 먹어서 사서 이렇게 좀 밥 한 끼 먹었다는 거. 아니야, 모른다고 소녀의 하기보다는 아버지도 엄마도 그러한 조금은 알 거야.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래, 그러던 어느 내가 날 오늘 마을의 일을 그 열심히 돌보시던 20병 어머니가 팔아가지고 그만 2,000원 과로로 벌어서 쓰러져 이렇게 돌아가시고 한라산 한 병 사 말았습니다. 먹었고 지금 한 끼 해결했다고 어머니는 얘기하면은 돌아가시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니까 딸에게 자신이 지니고 걱정 계시던 끝. 유리 구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그 구두를 안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슬픔이 사그라진 무렵 그래, 새엄마가 찬밥이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이걸 다 먹든 못 먹든 게으르고 거울 배 앞에서 채우면 모양만 사실이니까 냈어요. 끝이지 원. 또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은 다 갖고 싶어하는 일단 배는 채웠으니까 걱정 끝이지 뭐. 나로선 그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어. 난 먹고 이제 그니까 푹 쉬어도 끝이라는 소리야. 그 구두를 안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난 이 병을 슬픔이 20병 사그라진 팔아가지고 2,000원 마련해갖고 새엄마가 이 한 병 사 들어왔습니다. 먹었다고 얘기하면 새엄마는 되는 거니까. 게으르고 거울 앞에서 끝. 모양만 냈어요.